괴테의 마지막 사랑. 슈테판 츠바이크 1927년. 소제목입니다. 1823년 9월 5일 마리엔바트의 비가가 탄생하다. 1823년 9월 5일 마차 한 대가 칼스바트에서 에그로 가는 지방도로를 천천히 달리고 있다. 가을답게 아침 공기는 신선하고 바람은 추수 끝난 들판을 차갑게 훑고 간다. 광활한 풍경 위에 펼쳐진 하늘은 마냥 짙푸르다. 사료 마차에는 남자 셋이 타고 있다. 작센 바이마르 공장령의 추밀 고문관 본 괴테와 그를 충실히 섬기는 오랜 하인 슈타델만과 비서 요원이다. 요원은 19세기에 나온 괴테의 작품 대부분을 처음으로 받아 적은 사람이다. 두 동행자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 노인이 입을 꾹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괴테는 칼스바트에서 아가씨들의 에워싸여 키스를 받으며 출발한 후 계속 꼼짝 않고 마차에 앉아있다. 생각에 잠겨 골똘한 눈빛만이 내심의 동료를 드러낸다. 마차가 첫 번째 역참에서 멈추자 괴테가 내린다. 두 일행은 그가 마침 손에 들어온 종이 쪽지 위에 연필로 무언가를 휘갈겨 쓰는 것을 본다. 이런 일이 여행 내내 바이마르에 도착할 때까지 되풀이된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마차는 츠보타우에서 다음 날은 하이덴베르그 성과 에그와 페스닉에서 증거한다. 그럴 때마다 괴테는 내리는 즉시 마차가 달리는 동안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서둘러 적는다.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간략히 적혀 있다. 시를 다듬다. 9월 6일. 일요일 시를 계속 쓰다. 9월 7일. 도중에 시를 다시 한번 점검하다. 9월 12일. 목적지인 바이마르에 이를 무렵 작품이 완성된다. 바로 그 유명한 마리엔바트의 비가이다. 괴테의 가장 중요한 작품인 동시에 그의 사적인 면모를 가장 많이 담은 작품이기도 하다. 괴테는 이 노년기의 시를 끔찍히 사랑했다. 그의 영웅적인 이별과 영웅적인 새 출발이 이 작품에 담겨 있다. 괴테는 언젠가 대화 중에 시는 속마음을 적은 일기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실 비장한 물음과 탄식으로 가득한 이 시야말로 그의 일기장보다도 더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시인이 이런 심정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명료히 밝히고 있다. 괴테는 청년기에도 이 작품에서처럼 직접 어떤 사건을 계기로 삼아 시를 지은 적이 결코 없었다. 이 시처럼 독자가 한마디 한마디 한 년 한 년이 완성되는 단계를 알 수 있는 시는 없다. 우리를 추스르는 경이로운 노래는 이런 넷 노대가의 심오하고 무르익은 작품답게 가을 햇살을 듬뿍 품고 있다. 극도로 정열적인 상태의 산물은, 이 말은 괴테가 에크만에게 한 말입니다. 극도로 정열적인 상태의 산물은 정제된 형식을 거치면서 고귀한 시가 된다. 그렇게 해서 삶에서 가장 열정에 불탔던 한순간이 공공연하면서도 비밀스러운 형상으로 태어난다.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다채롭고 파란 많은 괴테의 삶을 담은 이 빼어난 시는 시들지도 빛이 발해지도 않고 있다. 앞으로 수백 년이 더 지난다 해도 이 시가 쓰인 9월 5일은 독일인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념할 만한 날로 남을 것이다. 다시 깨어난 베르테르. 한 사람이 종이에 시를 적는 이 시간, 하늘에는 탄생을 알리는 진기한 별이 빛나고 있다. 1822년 2월 괴테는 중병을 앓고 있다. 고열로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여러 시간 의식을 잃기도 한다. 목숨이 위독한 듯 보이는 상황이다. 의사들은 이처럼 위독한 환자의 병명을 특정해낼 수 없어서 난감할 뿐이다. 그러나 갑자기 생긴 병은 갑자기 사라진다. 6월 괴테는 휴양지 마리엔바트로 가는데 이때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다. 마치 병에 걸렸던 것이 다시 젊어져서 제2의 사춘기를 겪기 위한 준비 단계였나 싶을 지경이다. 폐쇄적이고 냉랭한 데다가 현학적이었던 괴테는 학자의 글에 흡사할 만큼 딱딱한 시를 짓곤 했다. 그러던 그가 수십 년 만에 다시 감정에만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음악은 웅크렸던 마음을 활짝 연다.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 그의 눈가는 촉촉해진다. 특히 연주자가 시마노프스카처럼 아름다운 여인일 경우 더욱 그렇다. 괴테는 깊숙한 내면의 충동에 이끌려 젊은이들을 가까이 한다. 친구들은 이런 넷 노인이 자정될 때까지 여자들과 유쾌하게 어울리는 걸 보고 놀란다.
그는 수십 년 만에 다시 사교춤을 춘다. 파트너를 바꿀 때면 예쁜 아가씨들이 거의 다 내 차지가 된다고 자랑하기까지 한다. 이 여름 굳어있던 그의 마음은 눈처럼 녹아버린다. 활짝 열린 그의 영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법에 빠져버린다. 그는 일기장에 화합하는 꿈을 꾸었다고 적는다. 몹시 의미심장한 표현이다. 왕년의 베르테르가 다시 그의 내면에서 깨어난다. 여자들과 함께 있으면 그는 흥에 들떠서 예쁘장한 시를 쓰고 유쾌한 놀이를 즐기며 희희낙낙한다. 50년 전에 릴리 셔네만과 했을 법한 일들이다. 그는 한동안은 어떤 여인을 사랑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폴란드 여인 시마노프스카에게 마음이 끌렸지만 곧 19살 먹은 울리케 폰 레베초에게 끌리게 된다. 15년 전 괴테는 울리케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흠모했다. 1년 전만 해도 예쁜 딸을 울리케를 아버지처럼 귀여워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호감이 커져 열정으로 돌변하면서 그는 다시금 병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처럼 화상 같은 감정의 열화 속에서 뿌리채 흔들린 적은 이제껏 없었다. 74살 노인은 사내 아이처럼 사랑에 설렌다. 산책로에서 울리케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팽개치고 모자도 지팡이도 없이 명랑한 아가씨에게 달려간다. 그러나 그는 성숙한 남자가 여자를 원하듯이 울리케를 원한다. 비극인지 광대극인지 분간이 안 되는 기괴한 구경거리가 시작된다. 의사와 비밀리에 상담을 마친 괴테는 오랜 친구인 대공에게 마음을 털어놓고는 부탁을 한다. 자신을 대신해서 레베초 부인을 만나 딸 울리케에게 청혼을 해달라고 말이다. 독일이 아니 전 유럽이 현자 중의 현자라고 금색이 최고의 성숙하고 정화된 지성이라고 우러러보는 사람이 이런 부탁을 하다니. 대공은 어쩌면 50년 전 둘이 함께 벌였던 여러 떠들썩한 연애 행각을 떠올리며 슬그머니 짓궂은 웃음을 지었는지도 모른다. 대공은 별과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는 74살 노인을 대신해 19살 소녀에게 구원하기 위해 소녀의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 어머니의 답변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좀 더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시간을 끄는 답변이 아닌가 싶다. 그러니 구원자 괴테는 앞니를 모른 채 가볍게 스치는 키스와 살가운 말들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사이 사랑스러운 소녀를 차지해서 청춘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싶다는 열망은 더욱 불타오른다. 조바심이란 괴테는 순간이 주는 최고의 선물을 얻기 위해 싸운다. 연인을 쫓아 마리엔바트에서 카르스바트로 오기까지 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불타는 그의 소망이 이루어질지는 확실치 않다. 여름의 끝이 보일수록 그의 고통은 커져만 간다. 마침내 이별의 순간이 다가온다. 아무런 기약 없이 희망도 거의 없이 헤어져야 한다. 마차가 출발하는 순간 이 위대한 시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이 끝이 났음을 직감한다. 그러나 가장 암울한 시간에는 고통의 영원한 벗이 위안을 주러 나타나는 법이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수호 정령이 내려온 것이다. 속세에서 위안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신을 부르곤 한다. 괴테는 체험의 세계에서 문학 세계로 도망친다. 이미 여러 차례 했던 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는 셈이다. 74살 노인은 이 마지막 은총에 감사하면서 40년 전에 쓴 타소의 한 구절을 자신의 시 서두에 적는다. 다시 읽어도 정말 놀라운 구절이다. 인간이 고통에 빠져 침묵할 때 내 고통을 말할 재능을 신이 내게 주셨네. 노인은 달리는 마차 안에서 마음속 질문들을 되새겨보지만 답이 불확실한 탓에 괴로울 따름이다. 울리케는 이른 아침 여동생과 함께 나를 보려고 요란스러운 이별의 장소로 달려왔다. 그러고는 아직 풋풋한 사랑의 입술로 나에게 키스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키스한 걸까? 아니면 딸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런 걸까? 그녀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를 잊지는 않을까? 아들과 며느리는 많은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조바심 내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이 결혼을 용납할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한 해가 지나면 내가 너무 늙어버려서 그녀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녀를 다시 만난다 해도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로 그의 마음은 편치 않다. 갑자기 가장 핵심인 질문 하나가 시구로, 시련으로 돌변한다. 신이 그에게 고통을 말할 재능을 주신 덕에 그를 괴롭히는 질문이 시가 된 것이다. 요동치는 마음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거칠 것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시 속에 흘러든다.
어찌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랴. 이날에도 아직 피지 않은 저 꽃봉오리를 천국도 지옥도 너희 앞에 열려 있구나. 마음은 어찌 그리 오락가락하는지. 고통이 수정 같은 시구 속에 녹아들자 놀랍게도 혼돈이 그치기 시작한다. 마음은 어수선하고 몸 안의 열기 때문에 괴로워하던 시인은 문득 고개를 든다. 달리는 마차 안에서 아침낮을 고요한 보헤미아 풍경을 바라본다. 거기에는 그의 불안한 마음과는 반대로 신이 주재하는 평화가 깃들어 있다. 방금 본 바깥 풍경이 고스란히 그의 시에 스며든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이지 않느냐. 암벽에는 성스러운 그림자가 왕관처럼 깃들여 있지 않느냐. 곡식이 무르익지 않느냐. 덤불 사이로 흐르는 강을 따라 초원이 펼쳐져 있지 않느냐. 숱한 형상으로 가득하다가 순식간에 아무런 형상도 없이 텅 빈 하늘이 이 세상 것이 아닌 듯 저 높이 드리워져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 세계에는 영혼이 빠져 있다. 열정에 불타는 시인은 만물을 연인의 모습과 결부시켜야만 느낄 수 있다. 마술에 걸린 듯 추억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삼 여문다. 묵직한 구름 무리 중 사뿐히 우아하게 떠다니는 천사와도 같은 환하고 가냘픈 형상 하나. 그녀를 닮았구나. 푸르른 창공에 은은한 향기가 퍼지더니 솟아오르는 날씬한 자태. 그녀가 즐겁게 춤출 때 저런 모습이었지. 사랑스럽고 또 사랑스러운 그 모습. 잡으려 들면 그녀는 사라져 환상이 될 테지만 난 오래 참지 못하고 팔을 뻗치는구나. 마음속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그녀를 더 잘 볼 수 있으리. 거기서 그녀의 모습이 계속 바뀌고 있어. 하나에서 여러 모습이 생겨나네. 청개로 늘어나며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네. 울리케의 초상을 불러내자마자 그것은 감각적인 모습이 된다. 시인은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맞아들여 조금씩 행복하게 해 주었는지, 마지막 키스를 한 뒤 다시금 정말로 마지막 키스를 해 주었는지를 묘사한다. 추억의 희열에 빠진 늙은 대가는 헌신과 사랑의 감정을 고귀한 형식으로 정제한 후 너무도 청아한 시구절에 담아낸다. 지금껏 독일을 비롯한 이 세상 어떤 언어에도 이처럼 청아한 시는 없었다. 순수한 우리 가슴 속에서 더없이 고귀하고 순수한 미지의 그 세계, 감사하며 기꺼이 헌신하리는 열망이 가득 차오르며 우리는 영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재를 알아간다. 우리는 그것을 경건함이라 부르리. 나 그녀 앞에 서면 그 고귀한 축복이 내림을 느끼노라. 그러나 이 축복의 여운을 누리는 순간에도 버림받은 남자는 현재의 이별에 괴로워한다. 이제 고통이 용솟음치며 이 위대한 시에 깃든 숭고하면서도 슬픈 분위기를 깨뜨리다시피 한다. 순간의 체험이 곧장 시가 되는 경우에만 이토록 적나라한 감정 표현이 가능하리라. 이런 일은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 이 탄식은 일런이의 마음을 저리게 한다. 이제 나 멀리 있구나. 지금 이 순간. 이것을 무엇라 불러야 할까? 말문이 막히는구나. 이 순간은 좋은 것을 내게 가득 주며 아름답게 만들라 하건만 그것은 나를 짓누를 뿐 난 그것을 떨쳐내야 하리. 걷잡을 수 없는 그리움이 나를 몰아치니 하염없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구나. 그러고는 최후의 끔찍한 절규가 터져나온다. 이보다 더 끔찍할 수는 없으리라. 나를 여기 두고 가오. 충실한 길동무여. 암벽과 수렁과 이끼 속에 나를 홀로 남겨두고 그저 쭉 가구려. 그대들에게 세상은 열려 있어. 대지는 넓고 하늘은 높고도 크니 관찰하고 연구하고 하나하나 수집하구려. 자연은 더듬더듬 비밀을 밝힐 것이요. 내게는 우주도 나 자신도 남아있지 않구나. 한때 신들의 총하였던 나였지만 신들은 날 시험하려고 판도라의 상자를 주었어. 거기엔 재물이 가득했지만 더 가득했던 건 위험이었지. 그렇게 나를 연인의 입가로 데려갔던 신들이 이제 날 거기서 떼어놓고 파멸로 몰고 가는구나. 체념과 완성. 자신을 통제하는 데 익숙한 괴테는 여태껏 이와 같은 시를 지은 적이 없었다. 청년 시절부터 자신을 감출 줄 알았고 어른이 되어서는 자신을 억눌렀던 사람답게 대부분은 환영과 기호와 상징으로만 자신의 은밀한 비밀을 내보일 뿐이었다.
그러던 괴테가 노인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멋지게 드러낸 것이다. 그의 내면에 숨어있던 섬세한 감수성과 위대한 서정 시인이 이 불멸의 시에서 생생히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50년 전까지 거슬러 가도 이런 적은 없었다. 따라서 이 시는 분명 그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괴테 자신도 이 시가 운명이 드물게 베푼 은총으로 태어난 불가사의라고 느꼈다. 그는 바이마르로 돌아오자마자 다른 일을 모두 제쳐놓고 이 비가를 자기 손으로 정성껏 정서한다. 마치 골방에서 필사 작업을 하는 수도성처럼 사흘에 걸쳐 특별히 고른 종이 위에 크고 장중한 필체로 시를 옮겨 적는다. 그러고는 가장 가까이 있는 식구들과 절친한 친구들에게도 보이지 않고 숨겨둔다. 입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본도 손수한다. 필사본을 비단끈으로 묶은 후 빨간 모로코 가죽 표지를 씌운다. 설명이 있습니다. 괴테는 이 가죽 표지를 나중에 멋진 파란색 아마포 제본으로 바꾼다. 오늘날 괴테 실러 자료관에는 이 제본이 전시되어 있다. 그는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한다. 가족들은 결혼 계획을 세웠던 그를 조롱했고 아들은 노골적으로 정오심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괴테는 이 비가를 접할 때만 사랑하는 존재 곁에 머물 수 있다. 아름다운 폴란드 여인 시마노프스카가 찾아오고 나서야 마리엔바트에서의 해맑은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그의 말문이 열린다. 10월 27일 드디어 괴테는 에크만을 부른다. 그러고는 시 낭독을 위해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가 이 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하인에게 책상 위에 촛대 2개를 세워놓으라고 지시한다. 그러고 나서야 에크만에게 촛대 앞에 앉아서 비가를 낭독하라고 권한다. 점차 다른 사람들도 비가의 낭독을 듣게 된다. 그러나 이는 절친한 사람들에게 국한된다. 에크만에 따르면 괴테는 이 비가를 마치 성자의 유물처럼 아꼈다. 몇 달 후 이 시가 시인에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젊음을 되찾으면서 기운이 넘쳤던 시인은 졸지에 병상에 눕는다. 다시금 그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보인다. 괴테는 가까스로 침대와 안락의자를 오가며 버티지만 마음은 요동치고 있다. 며느리는 여행 중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정오할 따름이다. 홀로 남은 늙은 환자를 돌보거나 환자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때 그와 몹시 막연한 사이인 첼트가 베를린에서 온다. 아마 친구들이 귀뜸했을 것이다. 첼트는 친구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즉시 알아챈다. 그는 놀라움에 차서 이렇게 쓴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괴테는 사랑에 푹 빠진 젊은이나 겪는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첼트는 괴테를 치유하려고 감정을 듬뿍 실어서 괴테의 시를 낭독하고 또 낭독한다. 괴테는 물리지도 않고 귀를 기울인다. 병이 나아갈 무렵 괴테는 첼트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 자네가 다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러 차례 그 시를 들려준 것은 내게는 크나큰 기쁨이었네. 나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 시를 사랑하기 때문이네. 편지는 계속 이어진다. 나는 그것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군. 우리가 만일 함께 살았더라면 자네는 내게 그 시를 숱하게 낭독해야 했을 걸세. 그러다가 결국엔 모조리 외워버렸을 거야. 첼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에게 상처를 입혔던 창이 결국 그를 치료한다. 괴테가 이 시를 통해 스스로를 구원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닐 것이다. 마침내 그는 고통을 이겨내고 마지막 비극적인 희망을 떨쳐낸다. 이로써 사랑하는 예쁜 딸 울리케와 부부로 살리던 꿈은 끝이 난다. 그는 자신이 결코 마리엔바트나 칼스바트로 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근심 없는 사람들이 명랑하게 놀이를 즐기는 세계로도 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오로지 일만을 위해 살 것이다. 신들의 시험을 받은 시인은 운명을 새로이 시작하기를 체념한다. 그 대신 또 다른 위대한 모토가 그의 삶으로 들어온다. 바로 완성이다. 그는 60년에 걸친 자신의 전작품을 진지하게 돌아본다. 작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이제 더는 새 작품을 만들 수 없다면 적어도 이것들을 한데 모으기로 결심한다. 전집을 출간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저작권을 확보한다. 19살 소녀를 사랑했던 괴테는 이제 청년 시절부터 오랫동안 자신을 동반했던 2작품 빌헬름 마이스트와 파우스트의 사랑을 바친다. 그는 열심히 작업에 임한다.
빛바랜 종이에 적힌 지난 세기의 초고들이 새롭게 태어난다. 여든이 되기 전에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 시대가 완성된다. 81살의 시인은 영웅다운 기계로 필생의 대작 파우스트에 착수한다. 파우스트는 마리엔바트의 비가가 태어난 저 비극적인 운명의 날로부터 7년 후 완성된다. 괴테는 파우스트 역시 마리엔바트의 비가와 마찬가지로 경건한 심정으로 봉인하고 세상에 공개하지 않는다. 칼스바트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이별한 9월 5일은 마지막 욕망과 마지막 체념이라는 두 영역 사이에 자리한 하나의 분기점이다. 새 삶을 시작하느냐, 옛 작품들을 완성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마음의 선택을 한 잊을 수 없는 순간이다. 시인은 신금을 울리는 탄식으로 이날의 영생을 부여한다. 이날은 정령 기념해야 마땅한 날이라 할 수 있다. 강렬한 감정이 용솟음치면서 강렬한 시를 낳은 이날 이후 독일 문학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시간은 여태껏 없기 때문이다.